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저희 중간고사는 저희가 10월 25일? 그때가 토요일 맞죠? 네, 중간고사 기간 저희가 강의 시작할 때, 저희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5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풀고 나가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요 강의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요 강의실에서.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 사람 수가 많아서 시험을 보실 때는 좀 다닥다닥 붙어서 보시긴 할 텐데, 뭐 그래서 컨닝 뭐 어쩌고 하는데 본인 문제 푸시기 바쁘실 거예요. 예. 문제 수가 좀 많아서 아직 다 내지는 않았지만, 예. 본인 문제 푸시는 게 바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예, 지금 보면 목요일 날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한 주가 비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 수업이 있고, 21일 날이 화요일 날 수업이죠. 제가 사실 21일 날 오전에 학회 발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지 제가 좀 고민이에요. 예. 다행히 10월 21일 학회는, 21일 학회는 서울이어서 10시 45분 발표던데, 하고 내려와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그러니까 목요일 그다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 없어서 해외 학회에서 발표가 있어서 한국에 없어서 그때는 휴강을 해야 되고 그 앞에 휴강을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그거는 좀 고민입니다.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음.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전에 아마 강의 동영상을 조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퍼시스턴스 부분이랑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IO 디바이스 관련한 내용, 그다음 하드 디스크 내용, 그 정도까지를 중간고사 때 올릴 거고, 기말고사 전에 이제 파일 시스템 관련해서 레이드랑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동영상까지 다 중간고사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그냥 너는 시험 문제를 내거라, 나는 풀겠다. 뭐 그건가? 시험 문제는 조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낼 거예요 하는 것들도 당연히 낼 거고요. 그게 한 반 정도는 될 겁니다. 반 정도가 될 거고, 그 외에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조금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것들은 프랙티컬 퀘스천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1차로 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전체 한 20, 30%가 나올 거고, 나머지 한 1, 20%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시험 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풀어보셔야 될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음. 그 외에는 시험 관련해서 뭐 시험 혹시 그 해당 일자에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네.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고 관련한 부분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반기이기 때문에 고학년 분들은 뭐 인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코테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면접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관련 서류를 주시면 뭐 따로 시험을 보실 수 있다거나 과제로 대체하거나 하진 않아요. 따로 시험을 봐드리고 과제로 대체하려고 해서 제가 과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시험을 보시겠대요. 과제 보시더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시험을 뭐 따로 보시던가 그 전날 밤이라든지 그렇게 아니 그 이후에 그 이유는 잘 안 할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거나 할 겁니다. 근데 웬만한 뭐 예를 들면 뭐 알바다 이런 거는 제가 그거는 고려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수업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일정을 좀 조율을 해주세요.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세요? 특별하게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슈 사항은? 음. 자, 저희가 챕터 4와 5고요.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챕터 4와 5인데 챕터 5 같은 경우는 API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콜이죠.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도 관련한 API, 그다음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도 관련한 API, 나중에 퍼시스턴스도 관련한 API가 있지만 API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교재가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강의 슬라이드는 제공해 드릴 건데 관련해서 수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API 관련한 걸 설명한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시험 문제 낼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처음에 이제 저희 챕터 4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사실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파일이나 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와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저장 장치,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고 그 실행 가능한 파일이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우리는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저장 장치에 있는 놈은 CPU가 가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보는 우리 모든 컴퓨터 아키텍처의 프로토타입은 본노이만 아키텍처죠. 본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CPU는 오로지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순서대로 가져와서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는 거예요. 즉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 해당하는 명령어와 코드는 데이터는 수행될 수가 없어요. 그럼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something 그걸 가르치는 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얘를 왜 프로그램이랑 분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 저장 장치에 우리가 진짜 그걸 삭제하기 전에는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근데 메모리에 올라오는 놈들은 메모리에 올라올 때도 있고 메모리에 올라와서 CPU에서 실행될 수도 있고 또는 CPU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에 내가 기다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 장치에 좀 밀려나 있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행이 다 끝나면 다시 저장 장치로 쫓겨나고 이러한 다양한 상태를 갖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서 두 번째는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챕터 4부터 하는 거는 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버추얼라이제이션 중에서도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CPU, 프로세싱 유닛은 꼴랑 하나밖에 없지만 OS가 무언가를 해서 사용자에게 무한개의 로지컬한 CPU가 있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제공하는 방법에 그 제공하는 이러한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큰 테크닉 두 개가 우리가 첫 번째는 이미 배웠던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에요. 즉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잡들을 우리가 CPU한테 짧은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해서 그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CPU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이 서로 다른 잡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각각의 잡들이 서로 다른 CPU에서 동작하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핵심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CPU 버추얼라이즈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하게 되면 우리가 CPU가 여러 개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OS가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잡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얘를 재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멈췄다 재수행한다는 게 지난 시간 뭐 지난은 아니고 이전 수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말로 하긴 심플하지만 실제 시스템상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상당한 버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잡을 K번째 라인까지 수행했어. 그리고 얘를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잡을 수행해요. 그러고 나서 이 잡을 또 일정 시간 수행했다가 타임 슬라이스만큼 수행했다가 다시 원래의 잡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보면 쉽지만 문제는 뭐냐? 이 각각의 잡들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레지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공유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각각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쓰고 있다면 심플해요. 근데 문제는 레지스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내가 잡 1이 쓰던 레지스터를 잡 1을 멈추고 잡 2가 쓰면 잡 2도 그 레지스터를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잡 1이 수행될 때 원래 잡 1이 사용했던 레지스터의 값들은 다 잡 2에 의해서 오염돼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잡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잡 1을 멈췄을 때 그리고 다른 잡을 수행하기 전에 잡 1이 수행했던 그 레지스터의 내용 플러스 해당 잡이 재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OS가 저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잡 2를 수행할 때는 또 잡 2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세팅해 줍니다. OS가. 그리고 잡 2가 멈췄을 땐 다시 잡 2가 멈췄던 그 라인까지의 모든 정보를 OS가 또다시 저장해요. 재수행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잡 1을 수행할 때 이전에 저장했던 잡 1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복구시켜서 잡 1이 넥스트 라인을 수행하는데 문제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업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불러요. 스위칭 시켜준다? 컨텍스트를.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레지스터에 담겨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컨텍스트가 OS에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이 확장돼서 해당 잡 또는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잡이나 또는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OS가 각 잡별로 다 저장,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쉐어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법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냐? 자, 잡이를 멈췄어요. 타임 슬라이스만큼 수행한 다음에 멈췄어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임 슬라이스를 받을 놈이 무엇인지를 OS는 결정해 줘야 돼요. 그게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이 C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현대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사용하는 것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문제없이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의 기법이 뒷받침돼야 돼요. 하나가 컨텍스트 스위치, 또 다른 하나가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배우고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컨셉을 챕터 6에서 보고 챕터 7, 8, 9에서 스케줄링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챕터 6에서 사실 내용은 굉장히 빠르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뭐 이미 저희는 모드빗도 받고 트랩도 받고 시스템 콜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 내용 자체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예, 쭉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 오브젝트 파일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링킹을 하게 되면,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linked executable object file,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파일은 당연히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소스 코드의 명령어들은 명령어대로 글로벌이나 스태틱할 베리어블들은 변수들은 변수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고 그러면 얘는 저장 장치에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나 SSD에. 그리고 얘가 실제 메모리에 올라올 때는 이러한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의 코드와 데이터와 힙과 스택이 있는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메모리를 각각의 CPU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르치는 위치로 가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순서대로 갖고 와서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은 저장 장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저장 장치에 있는 놈은 프로그램이라고 불러도 돼요.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겁니다. 파일 또는 프로그램.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면 그래서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에서의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의 상태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 D램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 올라간 놈은 프로세스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세스가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용물은 같은데 우리가 가장 뭐 위치상으로 보면 디스크에 있느냐 메모리에 있느냐 그래서 실제 CPU에서 실행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스는 저기는 러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근데 정확히 나중에 보시면 이 프로세스도 실행 중인 놈도 있고 웨이팅 대기하는 놈도 있고 다양한 상태를 가져요. 그렇지만 저기서 말하는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생각해 보니까 러닝이란 표현은 좀 틀리네요. 러너블, 수행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러너블, CPU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거를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그때도 얘기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메모리에 있고요. 얘는 디스크에 있는 놈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코드와 데이터들의 조합이에요. 조합이고 그냥 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행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는 이 디스크에 있던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ready to be executed by a processor, 즉 CPU에 의해서 실행될 준비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위치도 있지만 두 번째가 액티브한 놈이냐 아니면 패시브한 놈이냐의 차이예요. 액티브하다는 것, 다이나믹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스태틱하다
또는 패시브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바뀌어도 그 특성이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프로세스가 액티브하다는 건 뭐냐면 상태를 갖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 CPU에서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잡이 지금 먼저 수행되고 있어서 다음 수행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니까 잠깐 디스크에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게 액티브하다는 거고 그게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는 그 내부는 공유해요. 코드는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있고 명령어가 있고 이건 똑같아요. 단 위치는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은 또는 파일은 디스크에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상태를 가져요. 그에 비해서 프로그램, 파일은 디스크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저 산에 있는 돌 같은 거. 그냥 시간에 물론 이제 풍화작용 이런 게 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이 흘러도 그 위치 그냥 산이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애기였다가 학생이었다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상태가 바뀌죠. 그런 식의 변화, 차이를 생각해 두시면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개념을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 하면 뭐 여러분 프로세스 검색해 보면 되죠. 뭐 리눅스 같은 경우 PS, 뭐 EF 또는 ELF 또는 ALF 뭐든 치든 그러면 이제 현재 프로세스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 관련한 여러 가지 API가 있다. 이건 뭐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걸 제가 물어보거나 이게 중요하진 않고 왜냐면 이거는 시스템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란 놈은 여기 뭐 패치가 있고 힙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프로세스라는 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또는 파일이 메모리에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메모리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올릴 때는 모든 걸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스택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힙을 할당하고, 그러고 나서 IO 정보를 셋업한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너는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스케줄링에 맞춰서 해당한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팅해 주게 되면 그때 이 해당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뭐 스택 뭐 이런 것들은 힙 이런 건 또 한번 저희가 메모리 관리할 때 그리고 뭐 멜록이나 프리 같은 경우도 메모리 매니지먼트 할 때 다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익숙치 않다 하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챕터 4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앞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스테이트 모델이에요. 스테이트 모델은 제가 여기 뾰루지가 나가지고 계속 이걸 대고 수업을 하니까 제가 월, 화, 목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이걸 대고 하니까 계속 뾰루지가 나요. 근데 제가 수염이 많이 자라서 매일 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 여기가 지금 대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목도 좀 잠기고 해서 볼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 스테이트 모델을 이제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분이 스테이트 모델은
그래서 얘가 어떤 스테이트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무슨 스테이트가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무조건 제가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모델은 3 스테이트 모델,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3 스테이트 모델을 기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운영체제 교재에서 3 스테이트 모델을 기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모델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교재가 이제 5 스테이트 모델이 있고요. 5 스테이트 모델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이제 7 스테이트 모델이에요.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갖는 건 아니고 좀씩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별거 없어요. 기준이. 별거 없으니까 금방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3 스테이트 모델은 프로세스가 세 개의 스테이트를 갖는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갖게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가 러닝 스테이트가 있고요. 하나가 레디 스테이트가 있고 또 하나가 블락드 또는 웨이트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세 개의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저기에 뭐 스케줄드, 디스케줄드, IO 이니시에이트, IO 돈뭐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고 저 각각의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저걸 구분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 해당 프로세스가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에 따라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니? 두 번째는 CPU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 구비하고 있니? 갖고 있니? 이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 세 개의 스테이트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나라는 프로세스는 CPU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고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 난 CPU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고 내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수행 중인 상태가 될 수 있죠. 그게 러닝 스테이트예요.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OS가 자, 이제 네가 수행될 차례야라고 스케줄링 해준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링 해줬으면 OS는 해당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에 세팅해 줄 거예요. 그러면 CPU가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수행을 하겠죠. 그게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래서 CPU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고 내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어. 그게 러닝 스테이트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이것과는 다른 놈이겠죠. 그쵸? 그래서 하나는 그 다음 놈은 뭐냐면 내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는 다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CPU에 대한 권한만 없어. 그럼 어디일 것 같으세요? 느낌적으로. 어디? 레디죠. 내가 리소스는 다 갖고 있는데 CPU에 대한 권한이 아직 없어. 그 말은 OS가 나한테 CPU에 대한 권한을 줄 때까지 그냥 나는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OS가 나한테 CPU에 대한 권한만 딱 주면 나는 레디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러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OS가 자 이제 너 수행될 차례야라고 CPU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게 스케줄링이에요. 그러니까 저 레디라는 놈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닝 스테이트에는 프로세스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린 싱글 CPU니까. 근데 레디에는 우린 멀티 프로그램의 배치 시스템이니까 기본적으로 타임 쉐어링이든 뭐든 타임 쉐어링도 멀티 프로그램의 배치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히 메모리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겠죠. 그럼 레디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OS가 나한테 CPU에 대한 권한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당연히 저 ready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QA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목 빼고 이제 그 새끼 그 새들이 어미가 먹이 주는 먹이 갖고 오면 목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OS가 스케줄링을 통해서 나한테 CPU에 대한 권한을 줄 때까지. 그게 ready queu예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마지막에 있는 저기 블락드나 웨이트 큐라고 하는 놈, 웨이트 스테이트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아직 안 배웠지만 러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내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웨이팅을 내가 실행에 필요한 모든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CPU에 대한 권한만 없어. 그래서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 테이블링이 될 때까지.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이 설명 방식대로 하자. CPU 권한도 없고 수행 리소스도 없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맞아요. CPU에 대한 권한도 없고 내가 수행에 필요한 리소스도 다 충분히 다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블락드 또는 웨이트 스테이트예요. 그러면 CPU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건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자,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뭐 인터럽트 익셉션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내가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키보드로부터. 여러분 스캔 F를 쳤어. 그럼 그 데이터가 키보드로부터 와야지만 나는 넥스트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기 전에는 내가 얘를 수행하기 위한 내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리소스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러닝 상태에 있다가 IO가 발생을 했어. IO가 발생을 했으면 그게 시스템 콜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건 시스템 콜. IO가 완료가 됐어. 그거 알려주는 건 인터럽트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스템 콜을 빵 쳤어. 그러면 그 시스템 콜이 외부 IO 디바이스나 내부적으로든 뭔지 수행돼서 처리가 될 때까지 나는 넥스트 라인을 수행하기 위한 리소스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러닝에서 내가 계속 기다리는 게 맞아요? 만약 우리가 싱글 배치 시스템에서는 러닝 스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멀티 프로그램 배치 시스템이잖아. IO를 던지고 나서 IO를 하고 나서 CPU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뭘 해요? 다른 잡을 수행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자, 러닝에 있었어. 러닝에서 돌다가 IO가 발생했어. 그게 IO 이니시에이트예요. IO 발생. IO 리퀘스트, 뭐 이니시에이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IO가 발생했어. 그러면 나는 리소스가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굳이 러닝 스테이트에서 있으면서 CPU의 클락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러닝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 레디로 가냐? 안 돼요. 왜? 리소스가 없잖아, 지금. 레디는 CPU에 대한 권한만 없을 뿐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놈만 레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레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블락드, 웨이트에 기다려요. 그러다가 자 그럼 여기 있으면 나는 CPU에 대한 권한도 없고 리소스도 아직 부족한 상태죠. 그러다가 IO가 딱 왔어. 내가 스캔F를 한 놈이 스캔F를 요청을 했는데 키보드로부터 뭐 얘는 헬로 월드가 다 왔어. 그래서 DMA가 메모리에 다 집어넣어 줬대. 이제 알았어. 알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수행에 필요한 리소스가 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IO가 왔으면 그게 IO 돈, IO 컴플리트예요. 이제 됐죠. 근데 얘는 지금 CPU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레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화살표로 이제 이해되세요? 레디랑 러닝 사이는 내가 OS가 너한테 CPU 권한을 주냐 안 주냐 스케줄링을 했냐 말았느냐의 싸움 그 차이예요. 예를 들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돈다고 해요. 잡 1, 2, 3, 4를. 예를 들면 프로세스 1이 있고 우리가 3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라운드 로빈으로 돌려. 그럼 처음에 P1이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리고 P2, P3가 여기 있어요. 그러다 타임 슬라이스만큼 돌고 나서 P1이 이제 끝났어. 그럼 P1은 뒤로 가고 P2가 러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P2가 타임 슬라이스 끝났어? 그럼 다시 뒤로 가서 기다리고 P3가 그 다음 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러닝 레디는 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P2를 수행하다가 P2가 IO를 요청을 했어. 그럼 P2는 레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리소스가 부족한 상태니까 여기로 가 있는 거죠. 여기로 가 있고 그 다음 P3가 수행 중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IO가 끝났어. 그럼 P2는 다시 바로 러닝으로 가는 게 절대 불가해요. 레디로 가서 기다려야 돼요. 왜? 얘는 지금 CPU에 대한 권한은 없는 상태니까. 이해되세요? 컨셉이? 예, 이게 3스테이트 모델입니다. 즉, 내가 CPU에 대한 권한이 있어. 내가 이 해당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갖고 있는 놈, 하나만 갖고 있는 놈, 둘 다 없는 놈. 이걸 기준으로 3스테이트 모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3스테이트 어렵지 않죠, 이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쭈루룩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5 스테이트 모델 하고 할게요, 그럼. 요게 세 개고요. 러닝, 레디, 블락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Q로 돼 있습니다. Q로. 여기서 요 설명이 뭐냐? 우린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니까 레디 큐에 있던 놈들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제 스케줄링 돼서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러닝 스테이트가 돼요. 타임아웃이란 말은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면 우리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가장했을 때 타임아웃이 되면 얘는 레디 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넥스트가 이제 러닝 스테이트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IO를 발생을 했어. 이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얘는 블락드 큐 또는 웨이트 큐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IO가 끝나면 얘는 레디로 가서 다시 스케줄을 받아서 CPU에 대한 권한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스테이트 모델이고요. 5스테이트는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가 new, 이제 크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즉,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 요걸 이제 크리에이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엑시트 또는 터미네이티드 스테이트는 뭐냐면 이제 수행이 다 끝났어. 끝나서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쫓겨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저 엑시트예요. 저 두 개는 그냥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까지 엑시트랑 뉴 또는 크리에이션 터미네이티드 스테이트까지 합쳐서 우리는 5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3 스테이트 모델인 거고 거기에 이제 뉴랑 엑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뉴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건데 뭐냐면 여기에 아직 있죠. 얘가 아직은 메모리에 다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PCB는 생성이 됐어. 그런데 메인 데이터와 코드는 아직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PCB를 우리가 챕터 6에서 배울 건데 저게 뭐냐 하면 저희가 컨텍스트 스위칭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끊고 바꾸고 할 때 저걸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결국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 프로세스마다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레지스터 정보나 IO 정보나 그럼 얘가 또 몇 번이나 이제까지 사용됐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OS가. 그럼 얘를 프로세스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세스 아이디 있잖아요. 그쵸? 프로세스 아이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 아이디별로 관련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요. 저장 관리를 합니다.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사실 여러분 뭐라 비교하면 되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지금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하면 여러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죠. 뭐 여러분이 뭐 지금 경북대학교에 있고 주소지가 어디고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전에 이력이고 통장에 돈을 얼마 있고 핸드폰은 뭐 쓰고 이런 것들을 뭐 개인이 열람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정부 관리가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딱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번호만 딱 있겠죠. 그쵸? 그게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프로세스 아이디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수행된 이력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이제 누적돼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주민등록증이 딱 발급된 상태예요. 프로세스 아이디를 발급해주고 OS에 아 이제 이런 애가 올라올 거야, 이제 태어날 거야라고만 알려져 있는 상태가 뉴예요. 근데 실제 이제 메인 코드랑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는 아직은 않은 상태. 그걸 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 즉 CPU를 포함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프레임션과 블락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디가 이제 프로세서를 제외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프로세서를 제외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블락드가 프로세서도 없고 그 다음에 리소스도 지금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크리티컬 섹션이나 이런 말은 나중에 얘는 나중에 챕터 우리가 컨커런트 하는 챕터 26이랑 27 가서 그때 배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IO가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레디 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블락드 큐. 블락드 큐에 있다가 레디 큐로 가게 되는 거죠. IO가 발생하면 레디가 아니라 블락을 가고 IO가 끝나면 러닝이 아니라 레디 큐로 간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3 스테이트 모델을 아시면 뭐 5 스테이트는 금방 알죠. 터미네이트 또는 엑시트는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요 말이 있어요. 프리엠션, 블락, 웨이트, 슬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프리엠션이 뭐냐면 저걸 이제 프리엠션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멈춘다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가 프리엠트라는 표현을 써요. 프리엠트. 그다음 또 하나의 표현을 서스펜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 다 살펴보면 잠깐 시작 뭐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이나 아키텍처나 이런 쪽에서 프리엠션 서스펜드를 조금 혼돈해서 사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9월 달에 나온 논문에서도 사실은 이 서스펜드를 조금 혼용해서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일반화 그 분야에서는 일반화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냥 쓰긴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서스펜션 관련한 논문을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구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구분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멈추는데 그 멈추는 대상이 러닝 스테이트에 있는 놈을 멈추는 거예요. 러닝 스테이트에 있던 놈을 멈춰서 레디 스테이트로 옮기는 것, 그걸 프리엠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임 슬라이스가 있거나 또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시간 시스템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 또는 저희도 이제 프라이어티 기반 스케줄링을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오면 낮은 프로세스를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멈춰지고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현재 수행 중이었던 놈을 멈추고 얘를 레디로 내려보내고 다른 놈을 수행하는 현재 수행 중인 러닝에 있던 놈을 멈추는 걸 프리엠션이라고 불러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프리엠션과 서스펜드의 차이가 뭔지는 중간고사 때 꼭 물어봅니다.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먼저 프리엠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스펜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스템에 보면 블락 됐어, 웨이트 됐어, 슬립 상태야.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랑 레디 스테이트를 헷갈려 해요. 근데 이건 엄연히 다르죠. 우리 이미 봤으니까. 얘네는 블락드 큐에 있는 레디 큐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레디 큐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 스테이트 모델, 5 스테이트 모델을 봤어요. 좀비 뭐 이건 좀비 뭐 조금 이따 설명할 것도 아니고 음,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컨셉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개념을 알기 쉬운데 뉴가 예를 들면 어 이런 애가 태어날 거야라는 주민등록증만 딱 만들어진 상태인 거죠. 아직 실제 코드랑 명령어는 메인 메모리에 안 올라왔어요. 그럼 얘까지 다 올라오면 이제 러닝이 될 수 있는 거죠. 리소스 다 갖고 CPU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면 러닝이 될 거예요. 얘는. 근데 내가 얘를 쫓아냈어. 이제 얘 다 끝났어. 다 끝나서 이제 너 이제 메모리에서 나가 하는 거죠. 끝난 놈을 메모리에 계속 둘 필요는 없죠. 메모리가 아주 크고 항상 우리가 메모리가 안 부족하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메모리는 항상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실행이 다 끝난 놈은 바로바로 디스크로 내려 보냅니다. 근데 디스크로 내려 보내면 당연히 그 프로세스의 데이터와 코드 당연히 디스크로 내려보내고 예를 들면 OS에서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주민등록증부터 해서 필요한 정보들도 다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란 실체는 이제 없죠. 그리고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구청이나 뭐 시청에 가가지고 사망 신고서를 제출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 주민등록 번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비는 뭐냐면, 자, 사람은 죽었어. 실제 지금 일본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서류상에는 주민등록증 번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좀비 스테이트예요. 실제 데이터와 코드는 얘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와 데이터들은 메모리에서 쫓겨났어. 근데 OS에는 얘의 프로세스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 얘를 좀비 스테이트라 불러요. 죽었는데 안 죽었어 아직. 요즘 일본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살아있죠. 그래서 연금을 타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데이터와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이 다 끝나서 데이터와 코드는 다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OS 상에서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PID나 이런 몇몇 가지 정보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예요. 이걸 좀비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저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뒤에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콜을 봐요. 포크라고.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요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부모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되고 얘가 자식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가 돼요. 그런 식의 어떤 관계들이 하이라키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특정 페어런트 차일드 프로세스들은 이런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약 차일드 프로세스가 수행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 부모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 차일드 프로세스의 상태를 계속 알고 관리하기 위해서 얘가 뭐 수행 중인지 아니면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 페어런트 프로세스에서 얘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계속 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일드 프로세스는 실행이 다 끝나서 메모리로 실제 명령어와 코드는 데이터는 다 디스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얘를 쥐고 있는 거죠. 얘가 터미네이트 되기 전까지.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비 스테이트라 불러요. 오픈 스테이트는 반대예요. 뭐냐? 자식 프로세스는 아직 수행 중인데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터미네이트 돼버린 케이스죠. 그럼 자식 프로세스가 내가 수행된 결과를 전달해 주거나 내가 끝났을 때 끝났다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걸 오픈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세요? 개념은 이 두 개가 좀비 스테이트는 제가 중간고사 때 조금씩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들은 쭉 어펜딕스고 요거는 뭐 저희 교재가 아니라 스톨링 할아버지가 쓴 운영체제 교재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이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3스테이트 모델의 각각의 조건, 그래서 각각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고요. 5스테이트 모델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좀비라는 건 이런 거고 오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단 담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세븐 스테이트 모델은 그냥 거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븐 스테이트 모델은 뭐냐? 여기에 얘랑 레디 서스펜드랑 블락드 서스펜드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운영체제 책에서 잘 안 다루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주로 3나 5 스테이트 모델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PDF로 돼 있어서 보이실 테지만 지금 보시면 3 스테이트 모델일 때 이 3 스테이트 모델 그러니까 각각 얘가 러닝이든 레디건 뭐건 간에 러닝이든 레디건 뭐건 간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있어요. 프로세스들이 프로세스니까. 그런데 얘는 블락드랑 서스펜드는 프로세스란 이름으로 있지만 얘는 위치하는 게 디스크에 있어요. 자, 얘가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러닝, 레디, 블락드 이 상태로 이제 쭉 돌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뉴가 들어왔어요. 뉴가. 뉴가 이제 새로 생성이 됐어. 그러면 새로 생성이 돼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뉴를 올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메모리가 꽉 차 있어요. 지금 뉴는 사용자가 방금 더블 클릭을 한 놈이야. 이제 내가 쓰겠다고. 사용자가 음악 듣겠다고 유튜브를 더블 클릭을 했어. 스트리밍 듣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프로세스로서 수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올리려고 보니까 메모리가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꽉 찼으니까 야, 너 이제 이거 자리 없으니까 너 오지 마. 그래요? 컴퓨팅 시스템에서 가장 권위가 큰 거는 사용자예요. 나중에 저희가 우선순위라는 걸 배우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실시간 시스템이나 뭐 프라이어티 기반 시스템을 보시면 사용자가 지금 사용하는 놈이 프라이어티가 무조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요청하는 거, 이게 프라이어티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내가 더블 클릭을 한 상태인데 메모리가 꽉 찼어. 그럼 방법이 기존에 있던 거를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 메모리에 있던 놈을 잠깐 디스크에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빈 공간을 마련해서 새로운 놈을 올려야 돼요. 문제는 내려보내는 놈이 아직 실행이 끝난 건 아니에요. 수행이 다 터미네이트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엑시트나 터미네이트 스테이트와는 다르죠. 지금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잠깐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레디, 러닝, 블락드 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실제 내가 운영체제야. 그러면 이 중에 내가 공간을 비워야 돼. 그래서 너 잠시 잠깐 디스크로 가 있어. 하려면 어디에 있는 놈을 뺄 것 같으세요? 러닝은 지금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게 러닝이에요. 레디는 CPU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OS가 나한테 CPU에 대한 권한만 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수행될 수 있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블락드는 CPU에 대한 권한도 지금 없고 CPU에 대한 권한을 나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수행에 필요한 리소스도 다 없어. 그게 블락드예요. 물론 제 말투의 뉘앙스에서 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운영체제라면 내가 메모리의 공간이 지금 부족해. 그래서 하나를 딱 골라서 잠깐, 야, 너 미안한데 디스크에 잠깐만 가 있을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놈을 고르실 거예요? 블락되어 있는 놈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블락되어 있는 놈을 골라서 잠깐 너 아직 안 끝난 거 아닌 건 알아. 너 지금 킥오프 되는 거, 킥아웃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쫓겨나는 건 아니고 공간이 부족해서. 잠깐만 디스크에 가 있을래? 그게 블락드 서스펜드 스테이트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보면 레디에 있는 놈도 레디 서스펜드도 있죠. 쟤는 그럼 왜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음. 그렇죠. 내가 블락드에서 다 뺐거나 또는 이런 경우 있죠. 블락드에 없어. 블락드 스테이트에 꼭 무슨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블락드의 걸 쫓아내려고 블락드한테 네, 블락드 있는 데 같아서 미안해라고 가서 봤더니 블락드 큐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디 걸 빼야 돼? 방법이 없죠. 그때 레디 걸 빼야죠. 또는 내가 빼고 뺐는데 공간이 아직 부족해. 그래서 블락드 걸 다 뺐는데도 공간이 부족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야. 클릭을 해버린 게. 공교롭게. 공간이 부족해. 그럼 레디 있는 놈까지도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레디에 있는 놈이 디스크에 잠깐 갔을 때 그게 레디 서스펜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니 레디건 블락드건 서스펜드 돼서 디스크에 잠깐 와 있으면 두 개를 하나로 하면 되지. 뭐 저게 두 개를 구분해. 근데 레디에 있는 놈은 난 블락드랑은 달라. 이거예요. 나는 블락드랑은 달라. 왜? 그래서 둘이 섞이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뭐냐? 자, 예를 들면 블락드 서스펜드에 있었어요. 그쵸? 블락드 서스펜드에 있다가 얘가 메모리에 다시 여유 공간이 생기면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밖에 못 가요. 얘는 공간이 비면 난 레디로 가서 바로 CPU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공간만 다시 생기면.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IO가 딱 끝났어. IO가 내가 요청했던 IO가 완료가 됐어. IO가 완료가 됐으면 얘는 어디로 가요, 지금? 저기 레드로 갈 수 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계급 상승해서 레디 서스펜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메모리의 공간이 생기면 레디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러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메모리에 있던 놈들, 블락드에 있던, 레디에 있던, 여기에 있던 애들이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잠깐만 미안해, 방 좀 빼줘 해서 디스크에 가는 이렇게
너가 있는 걸 이렇게 디스크로 옮기는 요거를 서스펜드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면 디스크로 잠깐 갔다가 다시 공간이 생기면 다시 메모리로 올라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스와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왑 아웃 하면 나가는 거. 스왑 인 하면 메모리에 다시 공간이 남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얘네는 디스크에 있지만 프로그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트 된 상태랑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얘는 디스크에 있지만 얘에 관한 모든 정보는 OS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잠깐 디스크에 있구나. 그리고 너 디스크 어디에 있구나. 이 정보까지 OS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메모리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 저 혼자 어렵지 않은 건 아니죠? 오케이? 네. 그래서 디스크에 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디스크에는 이 서스펜드된 프로세스들이 위치하는 공간을 특정 지어 놓습니다. 그걸 스왑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왑 스페이스가 원래 이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로, 프로그램 1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아니에요. 그 위치가 아니라 원래 얘네들이 저장돼 있던 디스크 공간이 아니라 수합된 애들을 위한 따로 디스크에 수업 스페이스라고 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스펜드 된 애들이 이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뒤에 뭐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리눅스인 경우에는 윈도우는 아닌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스페이스의 크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수업 스페이스의 크기를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압이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수압 아웃, 수압 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뒤에 이제 개념은 있지만 relatively less important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수압이라는 놈은 메모리 공간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좋은 솔루션이긴 해요. 내가 새로 더블 클릭한, 즉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용자가 요청한 놈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이 부족했을 때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를 디스크로 내려보내고 나중에 공간이 있으면 다시 불러들이는 요거는 메모리의 공간을 D램의 공간을 관리하기에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이 수압이 한번 딱 발생을 해버리면 성능이 뚝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수압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수압 횟수를 가장 줄이고 수압을 하더라도 성능 여부가 가장 적을지를 연구하는 논문들은 아직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메모리에서 디스크의 수압 스페이스로 하면 얘가 그냥 지금 우리가 옮긴다고 하지만 디스크의 수압 스페이스라는 이 특정 공간에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수압 2는 얘를 데이터를 읽어서 쭉 다 읽어서 다시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메모리에 다시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에 쓰는 시간 굉장히 느립니다. CPU의 연산에 비하면 CPU가 나노세크 단위의 동작을 한다면 메모리는 보통 수십 나노, 요즘은 수십 나노급의 성능이고 디스크는 여러분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SSD면 수십 마이크로에서 미리세크 단위. 하드디스크는 거의 대부분이 미리세크 단위예요. 그러면 CPU의 동작에 비해서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를 쓴다면 100만 배가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메모리나 디스크에 접근이 발생을 하면 성능은 무조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압이라는 방식, 수압을 통해서 메모리에 관리를 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 수압을 최적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합을 해야 되는 양을, 데이터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 수합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막 사용하는 중간에, 그걸 보통 포어그라운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막 사용하는 중간에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를 보이지 말고, 사용자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사용하다 노트북을 딱 닫잖아요. 전원을 끄기 전에 그냥 닫으면 사용자는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해당 노트북은 동작을 하는 거죠. 그걸 백그라운드 상태라 그래요. 그 상태에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기서 이런 동작들을 하게끔 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 열화는 안 보이도록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없을까? 그런 연구들도 해요. 속이는 거죠, 솔직히 말해. 그래서 이 수압이라고 하는 거 여기 그래서 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수압을 당연히 내려보내는 거는 덜 중요한 놈을 내려보내는 건 맞는데 수압 자체가 결국엔 IO를 발생시키는 거죠. 디스크의 쓰기와 읽기 동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능이에요. 성능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프리엠션과 서스펜드에 대한 내용 개념은 분리해서 여러분이 시스템에서는 분리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중간고사에 제가 프리엠션과 서스펜드를 비교 설명하라 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문제를 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단답형 형태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뭐 프로세스가 쭉 프로세스 제로가 러닝 상태고 프로세스 1이 레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이제 여기 보면 4겠죠? 4니까 프로세스 제로가 끝나면 이제 프로세스 1이 이제 러닝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러닝 스테이트로 간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IO가 같이 끼게 되면 프로세스 제로가 쭉 돌다가 타임 4에서 IO가 발생을 해요. 그 프로세스 제로는 레디로 가는 게 아니라 블락드로 가게 되고요. 프로세스 1이 그 다음에 다시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쭉 러닝을 하는 거죠. 러닝을 하는 와중에 이제 프로세스 제로가 IO가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블락돼서 바로 얘가 멈추고 러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레디로 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스케줄링을 받아서 그때 러닝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세스 제로가 IO가 끝났는데 현재 수행 중 놈이 타임 슬라이스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사실은 타임 슬라이스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락돼서 레디로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프로세스 1의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고 나서도 OS가 그럼 프로세스 제로를 바로 하느냐? 아니에요. 레디 큐를 봐요. 레디 큐를 봐서 그 다음 넥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결정하는 그 스케줄링 기법은 저희가 챕터 7에서 7과 8과 9에서 다양한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테크닉에 대해서는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넥스트로 설정하는 게 OS가 픽을 하는 게 시스템 전체 성능에서 베스트인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CB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챕터 6에서도 뭐 사실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먼저 하면 챕터 6도 쉬우니까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긴 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프로세스를 수행 중인 놈을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놈을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또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 프로세스를 재수행해야 되는 그게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OS가 개별 프로세스마다 이전에 멈췄을 때 이전에 수행됐던 그 최종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을 멈추면 예를 들면 프로세스 1, 2가 있다 그랬을 때 프로세스 1이 멈추면 그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OS가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프로세스 2가 수행돼 그럼 프로세스 2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시 세팅해주고 그럼 프로세스 2가 쭉 수행되다가 이제 프로세스 2가 멈춰 그러면 멈췄을 때 그 상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다시 OS가 저장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 1을 재수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저장해놨던 프로세스 1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복구해서 수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 프로세스마다 이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PCB라고 부릅니다. 그 정보들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뭐 그게 테이블 형태건, 링크드 리스트 형태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해당하는 프로세스, 개별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그거를 PC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 밑으로 뒤에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쭉 갖고 있어요. 프로세스 아이디, 멈춰 스테이트, 프로그램 카운터나 CPU 레지스터.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핵심. 원래는 얘만 가졌어요. 얘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얘가 핵심이에요. 이게 레지스터 정보죠, 레지스터 정보.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의 정보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P1이 뭐 예를 들면 뭐 A는 B 플러스 E는 A 곱하기 4, 뭐 D는 뭐 E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그럼 얘도 레지스터를 우리 리스크 5라면 R 0부터 R31까지 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얘를 이제 어셈블리 바꾸면 R1은 뭐 R2 플러스 R3고 얘는 R4는 뭐 R1 나누기 4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 딱 멈췄어. 딱 멈춘 상태에서는 R1에는 뭐 이게 B 플러스가 1이면 R1에는 2가 들어가 있을 거고 R4는 8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를 딱 멈추고 프로세스 2를 수행해요. 프로세스 2도 막 뭘 수행하는데 얘도 R0부터 R31이라는 레지스터를 쓰죠. 당연히 얘도 R1, R4 당연히 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쓰는 와중에 또 R1은 뭐 100이 돼 있고 R4는 7이 돼 있어요. 문제는 모든 레지스터들은 모든 프로세스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추고 다시 수행하려면 요때에 레지스터 값을 복구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OS가 관리를 해. 어떤 걸로? PCB 형태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PCB는 각 프로세스 아이디마다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레지스터 정보를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예, 가장 대표적이라서 컨텍스트라 부르고 그 외에 스케줄링 인포메이션, 메모리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베이스 리미트 레지스터, 페이지 테이블 정보, IO 정보, 뭐 얘가 얼만큼 사용됐는지에 대한 어카운팅 정보, 기타 다양한 정보들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PCB라고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프로세스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프로세스 1, 2, 3, 4, 뭐 메모리에 프로세스 N까지 있으면 각 프로세스마다 PCB가 있어요. 어디에? OS에. OS가 올라가 있는 메모리 영역에 저 PCB를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인포메이션들, PID나 컨텍스트나 프로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정보를 이런 식으로 리니어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리니어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요 공간을 조금 더 공간 자체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면 당연히 성능에는 좀 더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든 만들어요. 뒤에 있나?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테이블 형태로 해서. Anyway,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 각 개별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PCB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용해서 프로세스마다 그 PCB 정보들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저장, 관리한다. 이 개념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